길. 그 길 위에 거친 고난의 바람도 누구보다 단단한 신념을 지닌 작가에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거친 바람 속에서도 새 길을 연 작가. 그의 걸음과 오늘 함께합니다. 눈부시게 비추는 햇살처럼 아픔도 가꾸면 반짝인다 말하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해직당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법정 투쟁을 하고 또 대학에 다시 복직해서도 여러 또 보직을 맡고 또 퇴임하고서도 문학관장직 이런 식을 하다 보니까 소설 쓰는 데는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라도 정말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작품 쓰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죽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고 좋은 작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작가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작가 강택은 어린 시절부터 문학의 천재라 불리며 문학과 함께 숨쉬고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제1회 학생예술문화상 1회 수상자예요. 그건 뭐냐면 요새 영재교육 하잖아. 과학 영재교육인 것처럼 예술 분야의 영재들을 국가에서 이제 기르는 그런 걸로 이 상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1회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국 100일장 문예현상 상을 싹 쓸다시피 했지. 예. 그래서 이제 경희대 100일장 현상에서 제가 당선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가 황순원 선생님께서 저를 제자로 소설가로 훌륭한 소설가로 키우겠다고 해서 문예장학생으로 경희대학에 선발을 해서 문예장학생으로 경희대 국문과에 입학을 했죠. 저는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문예장학생 혜택이 오지 않았다면은 내가 대학을 갈 수도 없는 처지였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서울로 가는 건 유학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장남이고 그래가지고 글도 그리지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취직을 제대로 해서 담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글 쓰는 거는 좀 유보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문인 예술가가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활이 가까워지면 예술이 멀어지고 예술이 가까워지면 생활이 또 멀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당선시키고 장학생을 이렇게 뽑아주셨지만 황순원 선생님을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2학년 때 창작론 시간에 황순원 선생님을 뵀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과제를 주셨어요. 소설을 한 편씩 써오라고. 그래서 제가 신정업사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강의 시간에 교수 휴게실로 좀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갔죠. 교수 휴게실에 가니까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소설 정말 자네가 썼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섭섭했죠. 아니 당신께서 뽑아서 장학생 만들어 놓고 그런 말씀하니까 벌써 잊어버리신 거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서운해서 얘기했죠. 선생님이 저 장학생으로 뽑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렇지 자네. 그러면서 이 소설 정말 잘 썼어. 그러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거 학보에다 이렇게 우선 싣고 추천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건방진적이지만은 우리나라만 이게 수천제도나 이런 게 있는 거지 서양에 이런 게 없어요. 일본이 하나의 일제의 잔재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무크지 활동을 저와 뜻이 같은 그 친구들이 하자고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개간 문학마당이라고 하는 잡지를 수준 높은 잡지죠. 그걸 창간해서 내가 주관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국방부에서 광복 30주년 기념 현상소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포상도 준다고 그래서 보초 쓰면서 썼는데 그것이 제일 특선 당선을 했어. 김동률 선생이 선을 했는데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작품이에요. 원래는 내가 원 제목은 패촌이었어.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 그 마을 안에서 이런 한 가족의 불행한 거예요. 이런 남북문제적인 거죠. 그래서 제목을 패촌이라고 붙였는데 나중에 김동률 선생이 자기가 임의로 고향이라고 하는 걸 신문에 발표할 때는 고향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제목이 고향이 됐죠. 이미 문학과 하나의 영혼이었던 강택은 작가. 스스로의 소신을 지켜내며 키워낸 내면의 뜨거운 문학을 향한 열정을 안고 문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쪽 지역, 난 이제 대전 이쪽 출신이니까 논산 출신이지만 초등학교 때 이제 이쪽으로 전학을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이쪽 고장에 유명한 시인 박용래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은 중학교 때 그 만나가지고 평생을 그 작고하셨지만은 그 가족들하고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요. 예, 그리고 박용래 시인, 지금 생존에 있는 조남희 시인, 그리고 또 충남대학에 지금 퇴직을 하시고 시만 쓰시는 최원규 선생님, 또 한성기 시인, 이런 분들하고 나이는 어렸지만 같이 이제 따라다니며 뭐 이걸 이제 교유라고 할 수, 연령 차이가 많으니까 교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모시면서 이쪽에서, 그리고 또 저 죽은 홍익표 시인은 아주 가까웠고 이런 분들을 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전문학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분들하고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대전 문단사에 대한 그 속속들이 사정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전 문학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으로도 이제 연관된 것을 지금 하나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은 나한테는 문학은 종교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5에 이제 교수를 된 다음에 박정희 군사정권 때 이제 그 말 안 듣는 교수를 길들이려고 교수 재용명법을 만들었죠. 그래 똑똑한 교수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22년 동안을 사투를 벌였죠. 그 22년 동안에 산소에 들어와서 스님들하고도 한 10여 년 살다도 내려오고 가진 고초를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초를 겪으면서 내가 이겨난 것은 어떤 종교나 이거보다도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문학이 나를 지켜줬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는 어느 종교 이상으로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할 말을 하다 간다고 하는 나의 하나의 그 정신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려나 모르겠네. 작가가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려 했던 신념. 문학은 그 올곧은 신념을 지닌 작가를 언제나 따스하게 보듬어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열매를 맺고 함께 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문학을 벗삼아 지나온 시간. 계절의 옷을 갈아입은 자연이 수십 차례 바뀌어도 작가의 영혼에는 오직 문학만이 가득합니다. 윤현이요. 나는 원래 그 논산시에서 태어났어요. 논산군이지 그때 당시로는. 그리고 지금 이제 계룡시로 됐는데 논산군 두마면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두마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선화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뭐 그 시절에는 전부 다 어려운 시절이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집도 굉장히 가난했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찢어진 거를 정말 꼬매가면서 가난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뭐 집도 또 뭐 없었고 뭐 농토도 뭐 없고 그래서 아버님이 객지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거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제가 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식이라도 잘 길러야 되겠다 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우리 보더라도 큰 인물들, 위인들 보면은 99%가 다 큰 작가들 보면 그 유년 시절의 고통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차륜 밑에서 이건 자기 어린 시절의 고통의 세월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시골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나에게는 하늘이 정해진, 선택된 그런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중학교 때 좀 백일장대, 교내 백일장 뭐 글짓기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교내 백일장에서 뭐 상도 받고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박용래 시인을 거기서 이제 만나고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또 제가 큰 상을 받아가지고 조선일보에도 그냥 크게 나고 그래서 주변에서 너는 뭐 이광수 같은 작가가 되라 뭐 자꾸 이러다 보니까 나도 또 그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는 두 가지 꿈을 가졌어요. 작가와 교수가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다 이뤘죠. 우리 친구 중에 충남대학에 황희동 대학원장도 하고 철학과 교수인 그 친구하고 참 친했는데 둘이 원두막에서 서로 장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작가의 그런 꿈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확실하게 나는 이 길로 간다 해서 제 길을 이제 걸어오다가 또 시련의 벼락을 해직당하고 한 22년 뭐 절간에도 헤매고 뭐 그랬는데 그것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 더 큰 것을 이루라고 하는 시련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난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슴 깊이 사무치게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시간도 성장의 시간이라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인 작가 강택은 이제 고려대학에서 이제 정년을 하고 나왔는데 2대 시립문학관장 추대를 해서 제가 했어요. 대전 또 시립문학관이 충남북의 거점문학관이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우리가 국립문학관 설립하려고 서울에서 해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어째 모든 것은 중앙으로만 다 이렇게 집중이 되느냐 말이야. 예술 같은 것은 특히 로컬 이런 것이 더 강조되고 이래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런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분산시키자. 서울은 서울대로 놓고 그래서 충남북권, 전라남북, 경상남북, 강원, 인천 이렇게 나눠서 충남북의 거점 문학관이 바로 대전문학관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시민들하고 역시 시립문학관이니까 특히 시민하고 소통이 많이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이 여기서 무언가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얻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 문예 창작반 이것을
시부 산문부 나눠가지고 개설해가지고 여기서 배출된 문인들이 여럿 나왔어요. 그리고 문학회도 제가 시민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금년만 해도 내가 강의를 나가달라고 그래서 1년 했는데, 금년 상반기하고 후반기에 3사람이 그 수필가로서 이제 등단을 했고 신인상을 받아서 또 전국 시낭송 암송대회에 가서 전국에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금도 500만 원 받아가지고 한턱 얻어 먹었지 뭐. 작가는 대전 문학의 정신을 지키고 대전 문인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지금도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상과 다양한 방법으로의 소통을 합니다. 제 가정 환경이라든가 어려워서 작품보다도 우선 가족들 생계 이래서 바로 취업을 해야 된다 해서 공부에만 이렇게 했지 작품 쓰는 것은 그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묵구지 하면서 하나씩 했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졸업하자마자 교단에 이제 서게 되고, 그리고 교수도 제가 빨리 됐죠. 그 바람에 35세 정식 교수가 됐으니까 그때로서는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차에 이제 유명한 시인이나 작가가 된 이쪽 지역으로 얘기하면 손종호, 충남대에 교수했던 손종호 시인이 강돈무, 김백점 시인 이런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글 안 쓰는 거냐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김사인이라고 유명한 시인 아니에요. 거기도 후배인데 그 친구도 나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정말로 안 쓰시고 끝날 거냐고. 그래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바로 이제 신인문학회라는 거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개간 문예지 문학마당이라는 것이 창간이 된 거죠. 네. 네. 그런 차에 너무 답답하다 이거야. 왜 세상을 그러냐 말이야. 당신 값을 제대로 인정받아야지. 그래 다시 그러지 말고 이문열이 이제 출세한 동아일보 중편을 모집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새하곡으로 이문열이가 당선했는데 거기를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응모를 했어요. 중편에. 그랬는데 최종 4편에 그래서 탈락이 됐어. 심사평이 딱 한마디예요. 이렇다 할 결점이 없는 게 결점이다. 그래 나중에 그걸 다시 이제 황 선생님 여기도 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그 작품을 지금 봐도 아껴요. 보니까 괜찮은 작품이 당선이 되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작품이야. 그런데 그때 시대 상황으로서는 절대로 그 작품을 당선시킬 수가 없는 작품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다시 중편집을 또 하나 내려고 그래요. 그 작품이 신을 기르는 도시. 그런 중편이에요. 그게 바로 최종심에서 해가 떨어진 작품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 작품을 내년 중에 다른 중편하고 묶어서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소설은 쌍레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세상에 들고 다니는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그 소설은 사람이 얘기, 우리 생활이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고발하기도 하고 개선 요구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이 기본을 이룬다고 봐요. 그래서 그 대개 영감은 물론 이제 자기의 과거사라든가 또 애절한 이런 사연 같은 거 체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건 그냥 밑바탕일 뿐이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노를 느끼고 이건 안 되겠다. 뭔가를 누군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데서 주로 소재를 많이 취하고 또 그런 주제로 이제 많이 이제 쓰고 그러죠. 지난번에 장편 잃은 자들이 많지 않도 서문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내 아픈 해직 생활
부당하게 하게 된 해직 생활 22년 동안의 그 자전적인 우리 가족사 또 이 사회상 얼마나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면서 자전적이면서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것, 참을 수 없는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소재를 많이 취해서 쓰죠. 사회를, 세상을 비추는 거울로서 문학 세계를 다듬어온 작가. 작가의 작품에는 진솔함을 바탕으로 고든 신념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위대한 작가는 자기 내부에 위대한 평론가를 한 사람 기른다고 우리 황순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은 절대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후배들이나 동료 작가한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발레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1000사람에게 한 번씩 읽히는 작품보다 한 사람한테 1000번 읽히는 작품을 쓰겠다. 그 말을 우리 후배 작가들, 동료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 강택은. 그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